문화예술교육의 제4장 1회차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입니다. 자, 2장에서는요,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특징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요, 시기별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고요. 또 빠른 시기에 발전되어 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흐름에서 변해왔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현 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 겁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는 네 나라의 선진 문화예술교육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나라들의 우리가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문화복지교육은 어떠한 흐름 속에 나가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은 어떠한 문화예술 교육이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현재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 밖에 다양한 시설 또한 교육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비중이 그리 큰 편은 못 됩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능 교육이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지만 대학교에서는 별로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다룬다면 그런 전공 분야 학생들이 다루는 것이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요. 학교 교육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그랬고요.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량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문화적 전통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이 우리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은요. 그 외에 평생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규 학교 교육을 제한 나머지를 평생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교육, 직장에서의 교육, 사회에서의 교육 등등이 전부 다 평생 교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술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의 개발 및 인성의 함량을 포함한 전적 교육의 목표를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예능 교육은요. 학교 교육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까 목적이라고 여기 위에서 설명드렸죠. 주로 예체능 교육이 일부러 실시되고 있으며 예능과 체능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체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다 포함됩니다. 전인 교육이 일환으로 다루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특기 적성,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자, 정규 교육 외에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죠. 이건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죠. 이 가운데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능 교육은 크게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행사활동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특별활동, 재량활동, 행사활동도 기억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이것을 발표하면서 한국 문화예술 교육이 다양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50년대는요, 6.25 전쟁 동란으로 해서 나라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뭐 문화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이제 1970, 60년대 또 70년대 이러면서 점차 발전되어 왔죠. 그래서 먼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복고 1960년대까지는요, 한국 문화정책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거 외엔 다른 것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요, 원류 군사혁명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요, 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문화가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문화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삼게 됐고요. 이때 문화공부부가 별도로 있었죠. 그리고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을 다룬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은 이후에 2년 후에 1974년 문해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요, 한국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 위한 개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는요, 문화 향수에 대한 공적 소비가 증대되면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밑에까지 해볼까요? 자, 공급과 수요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 공급과 수요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 예술의 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화 복지 개론 시간을 통해서 문화의 민주화라는 얘기 들어봤죠? 문화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급 문화를 갖다가 향유하는 귀족이나 계급 특권 계층에서 나아가서 일반 국민에게 이제 고급 문화를 갖다가 전파하는 그런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지역에 대규모 공연 시설장을 만들고 또 문화관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공연케 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국가 집중으로 투자했죠. 이게 우리나라 전두환 정부 때인데요. 이때 많은 예술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여기 예술의 전당, 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교육의 확대와 해외여행을 개방했습니다. 그때는 참 외국 한번 나가기 어려웠었죠. 외국 한번 나가면 잘행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 나가는 거 옛날 이웃집 마실 다니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1980년대가 국가 차원에서 문화복지, 국가 문화 발전이 동력을 얻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했죠. 그래서 정반기에 문화부가 출범했는데요. 이때는 문화부가 우리 초대 대통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이어령 장관님이셨고요. 이어령 장관님이 저와 이제 같이 교수를 하면서 배재 대학원에서 저와 같이 교수를 하면서 문화복지를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복지를 제가 이해령 교수님한테 듣고 이 개념을 정립해서 오늘날 문화복지로 발전하는 기회가 만드는 겁니다. 1990년대는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였던 그런 시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문화공간이 도서관, 박물관,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외형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이나 경기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이제 문화의 민주화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때 우리 한국도 복지 사회로 이제 커가면서 문화복지가 설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2000년대 초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민간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공연과 미술계의 문화활동이 활발해졌죠. 그리고 문화 마케팅이 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향유자 중심의 예술 정책 강화를 통해서 뭐 창작한다든가 매개 향유의 발전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 TFT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2004년도에는 문화관광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었죠. 그래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으로 확대를 시켰죠. 그래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다양함이 기대 확대가 되었고, 기회 확대가 되었고요. 교육, 문화예술의 가치 및 방향성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안 여건 마련을 목표로 삼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중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0년대 중후반을 알아보면요.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죠. 그래서 이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요. 차츰 법과 제도가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2007년도에는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래서 이는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 역량 강화라는 비전과 문화의 세계, 문화 시민 역량 교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요. 또 이를 내실화시켰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신장, 또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식 정보 확충 및 국제위상 확보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문화예술 교육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다가서 2010년도에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예술 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한 창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요. 6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죠. 그래서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그리고 학교하고 지역사회의 병계험 체험예술교육 강화, 그리고 예술체육중점학교의 활성화 및 확대, 그리고 각급 교육기관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그리고 각 예술통합교육, 또 예술교육 지원부처 간 협력체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중후반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에는요, 2011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를 도입했죠. 그리고 이를 위한 TFT도 구성해가지고요. 2013년대에는 문화예술교육지법 다시 재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초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했던 겁니다. 이 문화예술교육사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법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생애 주기를 마치면 문화, 스포츠, 여행을 기회를 영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고자 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통과 공감, 또 함께 나누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요. 행보리한 문화예술 교육이 일상화와 상생력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 그리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과 비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서는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문화예술 교육 수혜를 5%에 불과하고 일부 연령층 아동과 청소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제시하면서 삶과 함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비전하에 혁신성, 다양성, 협력, 공정성,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문화예술 종합계획은요, 비전과 전략은 표를 보면은 요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이렇게 세워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문화예술 교육에서의 문화 역량은 뭐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종합 개정과 비전과 전략에 어떠한 지원 사업을 하는가를 갖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화예술교육사업은요, 현재 문화관광부의 중요한 정책 과정이 하나로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요, 예술인 강사 지원 사업과 학교와 지역사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소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학교 시범사업과 예술인 강사 지원 사업은 모두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단 학교 시범사업은요, 지역 내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기반 구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예술인 강사 지원 사업은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질적 수준 교양을 위해서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지원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00년대부터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를 다시 제가 한번 재설명드리면 2000년대 중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배경에는 참여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과 더불어 문화예술이 사회적 가치, 경제적 효용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감이 예술가들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의적인 인력 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와 같은 기대 효과가 결합되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빠르게 추진되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03년도에 정부는 문화예술정책 범위를 공국과 매개뿐 아니라요, 수요 부분, 즉 향유자에까지 확정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복지,
국민 상수권 등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요, 정부의 정치적 지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기요, 강사 콜제로 시작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참여정부에 와서 제도화되었고요. 각종 법안의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과 같이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요, 전명 인사들의 명예교사 사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큰 흐름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관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추진하자 학교를 비롯한 많은 공간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급격한 확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그 시간대별로 얘기했는데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같은 것은요,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략의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면 문화예술 지원법은요,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지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화예술교육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갖다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떤 그 정책도 중요한 것은 인력 정책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요, 한국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요, 초기부터 예술가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 교육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정해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평선 및 문화예술 교육 정책 흐름을 보면요, 인력 정책은 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문화예술교육지원 재정 등 빠르게 치는 2000대의 초반 전문 인력 양성 확보는요, 정책의 성패를 잘 만큼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로 인재 양성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력을 갖다가 양산하는 정책이 변화하는 등 모든 기조를 배경을 하고 있고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금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문화 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 정책 백서를 보면 각장 정부 자료에서 설명하듯이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이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술 강사를 하면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또는 교육 과정별 분야별로 문화예술 교육을 강의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 강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나요? 그들이 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총 8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분야 내 활동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은요, 기본급과 선택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 다음에 토요 동아리에 따라 지원 자격이 각기 다르죠. 그래서 정부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예술 강사로 명명한 이후에 예술 강사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사 교육은 문화예술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국내 우리 한국 문화예술 교육 정책과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책은요, 정부 주도하에서요, 부족한 인력과 한정된 자원을 일부에 집중시켜서 단기간에 급속 성장을 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했잖아.
그래 집중해서 단기간에 그동안 성장케 하는 방식을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문화예술 교육은 급격하게 확대되었죠. 그래서 한국은 2005년 이후에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문화예술 교육이 불모지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주요 국가로 등장할 만큼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 또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교육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그래서 학교 방과교실, 또 지역 아동센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같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예술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변형되어 시작되는 점도 지난 한 10여 년간 문화예술 교육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공한 나라고요. 이런 점에서는 자랑스러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 불구하고 문화예술 여기 정책 그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 우려된 것도 있고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로 정체적 수직 전달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 근데 이런 것은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민간 예술단체의 자생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질이라든가 예술 강사 선발 자격 및 초등에 관한 부분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그동안 성과를 계승하되 노동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중앙 집중형 간주동 정책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민간 연역, 특히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정책이 목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술가들 혹은 취업하기 힘든 예술대학 졸업생들에게 불안정하고 임시적이지만 고용을 창출해야 했다는 것은 인력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공교육제도의 교대생, 사범대학 대학생 일자리 창출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 또한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해서 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바탕에는요. 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인간과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요. 추진되어야만 정부 정책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집단성, 또 권위주의, 관료성, 행정주의를 스스로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